반갑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제 그 학업 상담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제 이 학업 상담은 이제 선택 과목이시니까 아마 이 과목을 듣는 분들은 학업 상담을 선택해서 이제 들으실 거라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학업 상담은 사실은 이제 학업 상담이라는 과목을 보통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한 과목으로. 근데 이제 학업 상담 자체를 이렇게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공을 하는 이런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학업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학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하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학업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학업 상담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실제로 청소년 상담사로 활동을 할 때 학업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하고 청소년 아이들을 도울 때 이제 학업적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만약에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하셨을 거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학업 상담이 좀 난이도가 좀 비교적 쉽다라든지 아니면 좀 덜 어렵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학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뭐 어떤 시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학업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학업 문제는 사실은 청소년기에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다 이제 청소년기를 이제 거치신 분들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됐다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어쩌다 갑자기 어른이 되진 않으니까 청소년기를 거칠 때 보면 사실 이제 이 청소년기 때 공부하는 거랑 친구 사귀는 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뭐 부모 관계 중요합니다만, 부모 관계가 중요한 건 그 이전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렇게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하는 거랑 친구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제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공부냐 친구, 요 두 개는 이제 공부를 못하면 친구도 뭐 이제 잘 못 사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도 잘 못 받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공부를 잘하면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측면도 있고, 친구 관계가 좋으면 공부도 뭐 잘한다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연결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요 동그라미 1번 보면 학업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학업과 관련된 어떤 문제는 청소년 삶 전반에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실 공부와 연관돼서, 또는 뭐 친구 관계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실제 사실이고요. 이제 학업에서의 부적응이나 어려움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학업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이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이제 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한 경우죠. 청소년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나 갈등은 대부분 학업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안 좋아져도 학업의 문제,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도 학업의 문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학업의 비중이 이제 상당히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학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더 이제 그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업 문제는 보통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들, 어떤 문제로 같이 나타나지는 특성들이 있냐면, 특성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어휘력이 이제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휘력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적절한 어휘가 수반되지 않아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읽긴 읽었어. 그러니까 문맹은 아니죠. 읽긴 읽었는데 이 어휘에 대한 이 단어의 뜻을 몰라.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에게서 이제 왕왕 관찰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뭐 자기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어휘력이 딸리게 되면 이제 뭐 다른 수학 문제든지 아니면 뭐 과학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못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휘력이 낮아서 학업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장 또는 단락의 연결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문장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렇고 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연결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해서 이제 개념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문장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이 단문으로 딱 끝나버리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장이 길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형용하는 거라든지 조건문이라든지 이렇게 막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을 이렇게 수용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과는 다른 또는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한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 이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운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삐아제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데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조절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고의 틀을 바꿔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틀에서 때려 집어 넣어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학업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업 문제가 아주 두드러지는 경우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학업 문제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요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잘했던 친구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잘 학업이 뚝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폭이 많이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들.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신의 수용 폭이라든지 인식 틀을 이렇게 좀 바꾸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그냥 학년이 1학년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딱 바뀔 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던 친구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때는 또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죠.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제 추론 및 원인 결과에 대한 인식력이 낮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낮으면 이제 보통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추론해 가서 이제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따라가서 이해하는 이런 능력들이 떨어져서 이제 학업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제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떤 이름을 들으면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들으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뭘 책을 읽을 때 이 용어가 뭐였지? 이걸 자꾸 이렇게 써놓고 책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단기 기억이 떨어질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 같은 증상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학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단기 기억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죠. 보완적으로 단어를 쓰고 그건 이거는 이런 의미야라고 하는 걸 자꾸 써놓고 책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였지? 그럼 메모한 거 이렇게 보면서 하면 그래도 이해력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 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이제 뭐 메모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못 봐요. 이름을 못 외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런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기억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기 기억이 떨어지면 공부도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면 뭐 어떤 학업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부진의 이제 정의 및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 부진이 사실은 학업 상담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이제 학업 상담의 주 상담 대상은 학습 부진 학습 부진 아들이 주로 이제 상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요 동그라미 1번 학습 부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 부진의 정의는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제 왕왕 출제가 돼요. 뭐가 많이 출제가 되면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능 자체가 정상 지능일 때 우리가 학습 부진이라고 부르지
지능이 떨어져서 학습이 잘 안 돼. 그럼 지적 장애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다 떨어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적응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학습 부진이라고 보지 않고 지적 장애라고 진단을 내려서 우리가 지적 장애를 돕는 도움을 줘야 되지, 학습 부진은 지적 능력 자체는 정상 지능이에요. 정상 지능인데 이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학습이 아주 이렇게 성과라든지 학습 능력 자체가 낮게 나타나지는, 결과가 낮게 나타나지는 이런 특징들을 보일 때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학이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든지 또는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있든지 이런 것들에서 환경적인 요인이든 정서적인 요인이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학업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지능, 그다음에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이 정도 능력은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추정된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현저히 낮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학습 부진을 기초학습 부진, 그다음에 교과학습 부진 둘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초적인 학습 기능, 그다음에 학습 전략 이런 것이 부족한 거예요. 학습 기능이나 전략이 부족했을 때 기초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교과학습 부진이라고 할 때는 특정한 교과, 어떤 과목에 대해서만 학습 부진이 나타나질 때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학년 교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최소 수준의 목표에, 목표가 있으면 최대 수준의 목표, 최대 수준의 목표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도 도달이 못된 경우, 그러면 진학이 어려운 거죠. 상급 학년으로 진학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과 학습 부진.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인으로는 어떤 요인들이 있냐면 인지적 요인, 학습 전략 요인,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능보다는, 학습 부진에 있어서는 지능보다는 환경적 조건의 어떤 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을 보시면 학습 부진의 원인에는 학습 동기의 결여, 교사의 낮은 기대, 그다음에 공부 기술과 학습 시간의 부족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은 개인의 특정한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의 학습 부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읍 보시면 학습 부진은 능력과 성취의 편차, 능력은 어느 정도인데 이제 성취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편차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시옷에서 학습 부진하는 보편적 교육이나 교수 방법으로는 이제 학습이 되지 않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진 아들한테는 그냥 반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거, 이건 잘 안 먹힐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응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지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지니면서도 수락 가능한 최저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학업 성취를 이룬 그런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이제 다른 학자들의 정의를 보시면 그 잉글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학년 진급에서 만족할 만한 성취를 내지 못한, 그러니까 진급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만족할 만한 연령을 내지 못한 이런 학습자를 이제 그 학습 부진, 커크라고 하는 학자는 뭐 지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 과정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이런 학생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박성익은 이제 설정된 교육 목표의 최저 그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 그래서 최저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서 수업하는 거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학습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과 구분돼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게 좀 혼용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혼용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구분돼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학습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이라는 용어 잘 안 씁니다. 학습 지진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이제 지적 능력의 저하 때문에 이제 학습이 부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적 능력의 저하가 지적 장애 수준에 저하면 지적 장애 진단을 내려요. 학습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경계지능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경계지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뭐 IQ상으로는 한 뭐 70에서 여기서는 이제 85까지를 보는데 85, 그쵸. 85는 경계지능. 네, 그쵸. 그래서 그 IQ는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5잖아요. 그래서 1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오면 그냥 평균 지능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85 아래로 70까지가 이제 2 표준 편차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2 표준 편차 안에 들어오는 지능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학습이 저하가 나타나질 때 이제 학습 지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학업 저성취라고 하는 것은 학습 부진과 이제 자주 중복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게 성취 자체가 낮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취 수준 자체가 하위 5에서 20% 정도를 보일 때 그 학업 저성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습 부진과 학업 저성취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제 학업 저성취는 그 이제 아동의 그 잠재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 성취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이제 삼는 것이 이제 학업 저성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학습 부진은 이제 잠재 수준에 비해서 성취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좀 포인트를 둘 때 그 학습 부진 이렇게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학업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학습에서의 발달 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이제 학습 지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몇 프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했냐 못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심리학 그 공부를 하셨을 때 이상심리학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특정 학습 장애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 쓰는 학습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 정서 장애, 환경 및 문화적인 결핍과는 관계없이 그 이제 아동에게 있어서 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특정 학습 장애는 읽기, 쓰기, 수학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가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DSM 5판에서는 특정 학습 장애라는 용어를 쓰고 DSM 4판까지는 그 이제 무슨 학습 장애, 무슨 학습 장애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학습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에서 우리나라의 학습 부진의 기준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기초학습 부진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읽기, 쓰기, 기초 수학 이렇게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에 진입하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뭐 지적 능력, 뭐 학습 능력 이런 거, 기회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요. 디귿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성취 수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목표 성취 수준의 20% 이상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에서 보시면 이제 교과학습 부진 학생들은 각 교육학년 단계에서 요구하는 최저 이제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적 능력은 있지만 선수 학습 요소의 결핍이라든지 이제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과학습 부진이 나타나지고요. 이제 그러면 교과학습 부진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로는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냐? 교과학습 진단평가, 중간 기말평가 또는 교사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과학습 부진을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 이런 건 잘 안 묻고요. 결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읍에서는 비교 준거를 지적 능력에 두고요. 학습 부진의 원인을 뇌손상 같은 개인 내적인 결함보다는 누적된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습 전략 이런 것들과 같은 교수 학습 환경에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뇌손상이나 뭐 지적 능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학습의 결손 또는 뭐 학습 전략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선수학습과 학업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어떤 케이크를 쌓는다 그러면 아래층 쌓고 그 위층 쌓고 이제 이런 것처럼 아래층 이게 먼저 쌓아져야 그 위에
그 두 번째 층을 쌓는 거잖아. 이게 선수죠. 선수가 돼야 그 다음 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배운 내용, 즉 앞서 받아들인 학습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선수 학습 결손은 해당 학년의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1층이 안 쌓여졌는데 2층을 어떻게 쌓아? 1층이 이제 이게 막 엉망이면 2층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손은 그 다음 학년에 이제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선수학습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수학습이 꼭 필요한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제 대학 다니시면서 또는 대학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뭘 공부할 때는 뭐가 선수가 돼야 이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배우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가 그 전 학년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학년도의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수가 잘 돼 있어야 그 다음 층이 쌓여지고 그 다음 층이 쌓여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전형적으로는 수학 같은 이런 과목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 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습 전략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보완책으로서 이제 다른 학습 전략들을 사용해서 이 선수를 튼튼히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서 학습 부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동그라미 1번 인지적 특징, 학습 부진의 인지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 부족하다든지 부진하다든지 단기 기억이 부진하다든지 기초적 학습 기능, 그다음에 학습 전략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이제 학습 부진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주의력이 부족하고요, 흥미 범위가 좁고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지력, 기억력이 부족하고 이제 상상을 전달하는 게 추상적인 뭔가를 전달하는 이런 능력들이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을 이제 국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창의성, 손기능, 그다음에 인내력, 주의 집중력, 추리력, 정의감, 분석력이 부족하고, 학습의 흥미와 태도가 정상화보다 낮은 측면, 그다음에 자아 개념도 부정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이제 학습 부진아들은 시청각 지각과 기억력에서 낮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단기 기억에서 이제 부진아가 정상화보다 낮은 경향들을 보이겠죠. 단기 기억에서 부진하면 이제 학습 부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습 기능이나 학습 전략이 부족하고요, 자신감도 없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학습 장애는 이제 특정 영역에서 수행의 지체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학습 부진은 국어 수학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정의적인 특징, 정의적이다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에선 정의적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는 보통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이제 나가지 정의 이렇게 나가진 않는데, 이제 학습 부진에서는 학습 영역에서는 이제 정의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감정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흥미나 이제 태도, 그다음에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육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학습 부진 아들의 정의적인 특징들은 과잉 행동을 한다든지 주의력이 결핍됐다라든지 어떤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낮은 성취 동기를 갖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부진의 정의적인 특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늦은 측면들, 불안과 수줍음이 많고 자기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고 충동적이고 조급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는 특징들이 있고,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서 학습 부진 아들은 귀인을 할 때, 귀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원인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뭔가라는 걸 귀결시키는 걸 이제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귀인을 할 때 남 탓하는, 남 탓. 그다음에 이제 환경 탓 이렇게 내게 어떤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이제 사회성과 학습 동기가 부족하고요, 자아 개념이 낮고요, 무관심, 그다음에 억압, 자기 비하, 태만, 그다음에 무책임, 신뢰 상실 이런 것도 있고,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특징, 그다음에 이제 감정 부전 장애, 감정 부전 장애는 아마 기분 부전 장애, 그러니까 DSM 4판에서 기분 부전 장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분 부전 장애는
이제 주요 우울 장애의 경증, 지금은 DSM-5판에 넘어와서는 지속성 우울 장애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속성 우울 장애로 바뀐 기분 부전 장애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정의적인 특징에서는 이제 주요 우울 장애까지 떨어지진 않더라도 우울한 기분, 경증의 우울한 기분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느끼는 이런 상태가 이제 정의적인 특징, 학습 부진의 정의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절한 거에 대한 흥미를 잘 못 느끼고 의욕도 없고 쉽게 피곤하고 자신감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특징들이 이제 학습 부진의 정의적인 특징. 동그라미 3번 학습 부진의 환경적인 특징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어떤 부모의 훈육하는 태도가 지시적이고 강요적이고 이제 가정 내에서 추상적인 언어 사용이 매우 부족하고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을 요구한다. 이제 과잉 행동을 요구한다는 게 과잉 행동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과잉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을 자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가 불필요한 자극을 줘서 과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 부진 아들의 환경적인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선 불안정한 가족 분위기라든지 부모의 과잉 기대 또는 정서적 공감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공부에 대한 압박이 과도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가로 3번 학습 부진의 요인으로는 동그라미 1번 이제 통합적인 접근에서 볼 때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능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능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또는 선수학습이라든지 적성, 인지 양식 이런 것들 지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 지능 이러면 좀 어렵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인지 요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부에 대한 태도, 동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서적 요인은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행동적 요인으로는 학습 전략이라든지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든지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들,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학습 부진의 요인 분류 보시면 이제 개인 변인의 이제 변화 가능한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개인 변인에서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는 이제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선수학습이라든지 학습 전략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지각, 그다음에 불안, 우울, 그다음 비합리적 신념 이런 것들은 변화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지 않는 개인 변인이면서도 변화가 잘 안 되는 지능은 변화할 수가 없죠. 지능 낮은데 이걸 높이겠다. 그런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적성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인지 양식은 사실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인지 양식이 불변이라는데 사실은 거기에 동의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상담이 필요가 없거든요. 인지 양식이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지 양식을 바꾸는 게 상담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도식, 인지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 양식은 변화가 힘들긴 해요. 변화가 힘들긴 한데 안 변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불변 영역으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의 요인으로서 환경 변인상으로 이제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는 바꿀 수 있죠. 부모가 바뀌든 내가 바뀌든.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가 바꿀 수 있죠. 그다음에 성취 압력이라든지 또래 관계 이런 것들은 변화 가능한 환경 요인. 변화 불가능한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어떤 지위라든지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지 학교 풍토, 교육 과정 또는 교사의 교수법, 학습 과제, 학교 시설, 그다음에 시험 방식, 경쟁 구조, 사교육 이런 것들은 사교육이 없애버리는 거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변인으로서 불변하는 환경 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수업 전략으로서 이제 어떤 전략들이 좀 효과적인 학습 부진 학생들의 이제 인지 전략 중에 인지적 특성들 중에 수업 전략이 부족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 전략들로서는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적응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 적응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에 도달할 수 있게 이제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어떤 수업 개요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이해 못하면 그 어휘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리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이제 가정학습 과제를 이제 제공한다라든지 미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 교재 또는 학습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거라든지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거. 그래서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기억하고 기억 방법, 그다음에 독서 방법, 시험 준비 방법, 노트 필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학습을 못하는 친구들은 노트 필기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쓰는 노트 필기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매뉴얼화해서 제시해 주는 게 이제 적응 수업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교정 수업 전략입니다. 이 교정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과 약점 등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동그라미 디귿에서 이제 개별적인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습 과제라든지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제 목표 설정 전략입니다. 목표 설정 전략은 학습 부진 학생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공부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특별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세우면 단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이제 단기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제시를 해주는데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고요. 현실적이고도 정확한 제한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양가로 5번에서 학습 부진 학생을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하냐? 학습 부진 학생의 상담은 동그라미 1번은 다른 문제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있을 수 있잖아요. 학습이 부진한 것 말고 뭐 가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친구 관계 문제라든지 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나타나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병존하는 다른 문제 혹은 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업 상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학습 부진을 상담하기 때문에 학습 부진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시급한 게 있으면 이걸 먼저 해결해 줘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학습 부진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한 문제를 먼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학습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 그 다음에 약점이 뭔지를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내 앞에서 공부하는 거 한번 해봐. 이렇게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봐.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재현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친구가 전략을 짤 때 자신 있는 걸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차 성과를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면 그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자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제 진단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환경으로서의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6번에서 학습 과진화와 학습 부진화의 특징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보면 학습 과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표를 너무 초과해서 달성하는 애들을 과진화예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불안이 낮고 목표 달성하기 위한 내적 통제와 긴장감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니까요. 동그라미 니은에선 목표를 세울 때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고 자신을 수용하고 낙관적이고 자기 신뢰감이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부진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지향적입니다. 공부 안 하고 어디 딴정 피우는 거 이런 거죠. 자기 비판적입니다. 자기 부적절감을 많이 갖고요. 불안 수준이 높고요. 대신에
목표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야 뭐 달성 못해도 그 이렇게 자존감이 좀 덜 떨어지잖아요.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할 만한 목표를 세워버리는 거죠. 뭐.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거절감,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그 이제 무관심이나 비판적인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학습 과진아들에 비해서 의존적이고 독립에 대한 갈등이 훨씬 더 강한 이런 측면들이 학습 부진아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학습 과진아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비교해서 학습 부진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더 기억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